1961년 8월 늦은 밤 영국 런던의 A6 도로에 서 있는 차 안에는 36살의 마이클 크렉스턴과 22살의 발레리 스토리가 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죠. 둘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창문을 여는 순간 크렉스턴은 자신의 이마에 권총이 닿아 있는 것을 느꼈죠. 잠시 후 총성이 울리고 크렉스턴은 머리에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크렉스턴의 머리를 천으로 덮고 스토리를 뒷좌석으로 불렀습니다. 스토리가 거부하자 남자는 그녀에게도 총을 겨눴죠. 남자는 스토리를 겁탈한 뒤 다시 총을 쐈고 총알은 그녀의 어깨와 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크렉스턴의 시신과 쓰러진 스토리를 길가에 버린 채 도주했는데요. 다음날 새벽 근처의 한 농부가 길가에 쓰러진 그들을 발견합니다.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있던 스토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총에 맞은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수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였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도로와 연결된 모든 숙박업소와 이동수단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런던 시내버스 뒷좌석 아래서 리볼버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합니다. 조사를 통해 범행 도구라고 밝혀졌지만 지문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경찰은 해당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숙박업 관리인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얼마 후 호텔 알렉산드라 코트의 매니저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내용이었고 경찰은 그를 체포하죠. 하지만 체포된 프레드릭 듀런트는 사건 당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돼 바로 풀려납니다. 경찰의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고 더는 목격 증언도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러던 중 사건 당일 그 근처에서 범행 차량을 운전하는 남자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등장했고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가 그려졌습니다. 경찰은 스토리에게 몽타주를 보여줬지만 그녀는 복면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월 초 비엔나 호텔의 지하 침실에서 리볼버용 탄창 2개와 총알이 발견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그 방을 이용한 사람은 제임스 라이언. 호텔 매니저는 해당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리볼버가 발견된 버스를 타는 정류장을 물어봤다고 경찰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톱니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숙박 당시 제임스 라이언은 다른 손님과 방을 맞교환했던 것입니다. 라이언과 방을 바꾼 손님의 이름은 피터 루이스 알폰으로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프레드릭 듀런트와 동일 인물이었죠. 듀런트는 가명이고 알폰이 진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신분을 숨겼던 알폰을 유령 용의자로 조사했으나 본인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토리가 기억하는 범인의 목소리를 통해 알폰이 진범인지 가리고자 했죠. 스토리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 도중 좀 조용히 해, 생각 중이잖아 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억양이 특이했다고 합니다. 범인 식별 확인 절차는 알폰이 이 문장을 그대로 말하고 스토리가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알폰은 스토리 앞에서 문장을 말했지만 스토리는 범인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의 표적은 제임스 라이언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제임스 라이언 역시 가명으로 본명은 제임스 헨레티, 자동차 절도 등 전과 사범이었지만 살인이나 강간의 이력은 없었죠. 하지만 경찰은 라이언을 스토리 앞에 세우고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알폰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헨레티의 목소리를 들은 스토리는 저 남자가 범인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헨레티는 살인 및 상해, 강간,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1962년 1월 헨레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헨레티는 진술 과정에서 사건 당일에 대한 발언을 번복하는 등 의심 가는 행동으로 범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스토리에 의한 범인 식별 확인 절차가 전부라고 어필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60년대 기술로는 DNA 검사가 불가능했기에 혈액형 일치 여부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헨레티와 정액에서 발견된 혈액형이 일치했지만 그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죠. 변호인은 추가로 절도 전과범일 뿐이며 운전 실력도 미숙해 도로를 운전해 범행 현장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헨레티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하지만 법원은 헨레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복된 헨레티의 위증과 헨레티가 문제 차량을 운전한 모습을 봤다는 증언, 무엇보다도 스토리에 의한 식별 확인 과정을 더 우위에 든 것이죠. 항소까지 갔지만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고 헨레티는 6주 뒤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그는 내가 죽더라도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언을 남기죠. 영국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명백한 물적 증거도 없이 오직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이뤄진 판결이었기 때문이죠.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도 헨레티의 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헨레티의 유족들과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유명한 법률가와 학자들, 정치인, 인권운동가 등이 모여 A6 변호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헨레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을 재조사하죠. 그리고 재판 중 헨레티가 문제 차량을 운전했다는 목격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냅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스토리의 인터뷰였는데요. 스토리와 그렉스턴이 불륜관계임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불륜녀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후 스토리는 모든 언론과 접촉하지 않았기에 비난의 강도는 더 거세지고 죽은 헨레티를 동정하는 여론이 강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알려집니다. 헨레티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목격 증언이 위증인 것을 경찰이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고 피의자 진술 자료도 마음대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건 발생 36년 만인 1997년 마침내 재심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재심을 결정합니다. 원심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재수사를 지시했는데요. 헨레티의 유족과 변호인들은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헨레티가 맞았습니다. 1999년 영국 경찰은 보관하던 증거품 중 하나인 범인의 정액에서 DNA를 채취해 헨레티의 유족과 대조했습니다. 두 DNA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은 250만 분의 1이었고 오랜 논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헨레티 무죄론자들은 DNA 오염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헨레티 유족의 DNA도 믿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죠. 결국 법원은 2001년 헨레티의 묘지를 파 그의 시신에서 직접 DNA를 채취해 대조할 것을 지시합니다. 1년이 지나 밝혀진 결과는 제임스 헨레티와 범인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다였죠. 최종적으로 헨레티의 유죄가 인정됐고 무죄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사건이 종결되자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죠.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불륜녀라고 비난받던 스토리는 이후 남은 생을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행권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인터뷰 등으로 얻은 모든 수입을 지역 공공기관에 기부한 뒤 20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